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인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서 우리 경제를 침략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시민들이 광장을 찾아서 양국 평화를 위한 연대에 나서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남북 분단을 극복해낼 때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 아침 남한과 다시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거라며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BMW가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를 내면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마세라티와 포르쉐도 오늘 19일부터 차량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실시합니다. 수입차들이 근본적 해결책 없이 리콜만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출혈도 우려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토크합니다에서 모색해봅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기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올라와 있는 이 시각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광복절이었던 어제 참 무덥고 비도 내렸죠. 10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광장에 모이면서 또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본 시민들도 같이 연대해서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현장을 저희 취재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태영 기자입니다. 한일 경제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 광복절이었던 어제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의 화두는 양국 시민의 연대였습니다. 시민사회에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일본의 시민사회와 오전 10시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아베 정권에 대응하는 한일 시민단체의 평화행동 모색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국 시민사회의 평화를 위한 연대를 통해 양국 간의 갈등과 과거사 문제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논의했습니다. 일본球団ではなくて安倍政権球団であったことに感謝しながら私たちは日本のためにそしてアジアのために安倍政権と戦っていきます。皆さんと思いを同じくして戦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결의 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주최 추산 2,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본의 시민사회가 연대 지지 목소리를 냈으며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서도 일본의 재침 야망을 저지하자고 격려 인사를 보냈습니다. 각종 행사도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정부 경축식이 열린 것을 비롯해 보신각에서는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과 위안부 피해자 등이 33번 타종했습니다. 저녁에도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집회에 주최 추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 전체를 적어 돌리지 않는 한국 시민사회에 일본 시민사회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양국 시민의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의 진정한 친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영입니다. 예, 현장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신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 기자, 어제 고생했습니다. 그 행사를 쭉 오전부터 지켜봤을 텐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역전쟁과 광복절을 맞아 이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 속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에 일본 정부의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 시민사회의 손을 내미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어제로서 5차까지 이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집회를 이끌고 있는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네. 일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이름이 좀 긴데요.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 평화의 확립을 시민연대 행동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명칭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를 비롯해 양국과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제가 발언을 인용한 단체는 평화포럼이라는 또 다른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후지모토 야스나리 대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한반도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정권은 일본의 적이자 아시아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시위가 일본인과 일본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아베 규탄이라고 해서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 평화의 확립을 시민연대 행동이란 이름, 일본 시민단체 이 대표단체입니까? 예,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시위를 이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화포럼이라는 단체는 이 한반도 일본의 비핵, 평화의 확립을 시민연대 행동, 줄여서 일본 시민연대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 못했지만 둘이 연관이 깊은 것은 확실합니다. 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시민연대 행동이 하는 행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평화헌법을 위해 수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도 또 시민연합도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연대를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일본에서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왔다가 그 중에 한 소속 구성으로 볼 수가 있는 평화포럼 여기에 대표가 발언을 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아까 이 평화포럼 후지모토 아스나리 대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일본을 규탄하지 않고 아베 정부를 규탄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계속 특히 이제 일본 시민들 쪽에서는 일본과 아베 정부를 구분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우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아베 정권을 창출한 그런 시민들의 의사 중에는 역시 지금 반아베를 주장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시민과 연대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일본 시민들이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것이 그 연대가 일본의 연대가 얼마나 공고하느냐 이것도 좀 의심이 들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집회 때 나섰던 다케다 일본 시민연대 행동 대표도 이제 시민사회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개헌선은 막아냈지만 야당이 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다고 양측면을 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범하지만 도드라져 보이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화제가 된 저녁 집회도 그렇고 오전의 집회도 그렇고 일본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같이 투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그나마 일본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노년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 자민당은 청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높고 한류에 대한 호감도는 연령대 좀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 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시민연대 행동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한 10명, 20여 명 왔습니다. 대표들로 돼 있겠죠? 예. 예. 일본에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을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 도쿄 대학에서 최근 만해 한용우 선생 상을 수상하러 온 교수가 이끌고 있는 지식층들의 이 반아베 주장 여기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한 15,000명 정도
공동 성명을 했다는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연대라는 것이 또 일시적일 수가 있겠죠.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특히 아베 정권 중에 이번 그 경제 침략과 헌법 개정, 평화 헌법의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과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력은 뭐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예. 이게 아베 임기가 2021년에 끝납니다. 본인이 이제 공언을 한 임기인데요.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노 아베고가 지금 손잡기에는 좋겠지만 질문하신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간에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서로 공감대가 굳건해져야 그것이 일본 선출직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양쪽의 이 10년대가 단순히 아베 정권에 대한 그 아베 정권에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석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베로 손을 잡았지만은 아베 이후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어제 그 논의에서는 좀 있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사실 그 토론회가 비공개이긴 비공개였나요?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연대 뭐 상설 기구를 만들 때 한 이 정도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손을 잡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 시민들이 먼저 한국과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강조를 했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하면서 일단 시민들은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같은 곳을 보는 그런 계기는 일단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살려야 되겠는데 계속 좀 관심 갖고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한 경축사에 대한 반응, 북한 반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보내고 발사체까지 쏘았는데 우선 어제 문 대통령 경축사 내용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 이게 지금 A4지로 치게 되면 10장이 넘더군요. 네, 어제 분량이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평화란 얘기가 또 많이 나왔고 네.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 어제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했습니다. 큰 줄거리는 5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네. 먼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두 번째는 동아시아 분업과 협력의 역사, 세 번째는 책임있는 경제 강국, 네 번째는 교량국가 선언,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화 경제와 평화 경제를 위한 통일이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이것을 보면요, 가장 핵심적으로 쓰인 단어는 평화, 번영, 협력, 대화 등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광복절이었고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이 진행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죠. 네, 반박이라기보다는 저는 조롱으로 좀 느껴지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른바 조평통이라고 하는데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한과는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오늘 아침에는 강원도 통천에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도 발사했는데요. 먼저 조평통 담화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담화에선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에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도 조선반도는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 조미대와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래는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한의 담화라는 것이 원래 좀 강경하고 표현이 좀 도발적이긴 하지만 이번 담화는 너무 지나치다, 원색적이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좀 표현이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는 재원이 좀 밝혀졌습니까? NSC가 지금 열리고 있나요? 끝났나요? 네, 그 국가안전보장회 NSC는 방금 끝났고요. 예. 합참은 오늘 아침 오전 8시에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재원은 방금 분석이 됐습니다. 속도는 마하 6.1, 고도는 30km, 비행 거리는 230km였는데요. 이것은 지난 8월 2일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재원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또 청와대는 9시부터 NSC를 소집한 가운데 방금 회의가 끝났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리딩 팀에서는 이번 북한 반응 조금 다르다는 생각과 판단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점심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평통에서 오늘 아침에 그 발표한 내용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특히 그 남조선 당국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쓰면서 물론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또 보이고 광복절 이후에 직후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남북 대화를 이제는 사실상 본인들이 직접 부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거북할 정도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북한 그 조평도 대변인의 성명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막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신중을 기했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축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측에 대한 불신, 섭섭함, 서운함이 아직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 내용상으로만 볼 때 아마 이 북한의 의도랄까요? 이 대변인 담화의 첫 서두에 보면은 무슨 이 태산맹동 서일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해석을 하자면은 좀 말은 요란하지만 내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8.1 경축사에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지만 역시 실망으로 끝났다.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이 한미 협동훈련 그리고 신무기 도입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북한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상당히 본인들에게도 이런 어떤 유화적인 그런 대책이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군요. 자,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미군사 훈련 그 중단과 관련된 우리 측의 입장, 네, 또 그리고 이 남북 경제협력,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 또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 단계 북한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라든지 이 안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국에게 설득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좀 기대했는데 그런 거 기대는 없고 이 한미 군사 훈련 와중에 대화 이런 또 교류 또 그리고 평화 경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등 그 대북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로서의 남한의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운하고 섭섭한 의도였다. 이것이 맞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은 흔히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뭐 통미봉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과 통하고 남측을 배제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미봉남보다도 오히려 선미후남이 아니겠느냐. 먼저 북미 간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차례는 남북 대화다. 막 이러한 하나의 그 전략적 수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 견축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측의 의도는 결국은 뭐냐 하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나서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좀 선한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남북 대화가 그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남측의 이런 의지, 우리 측의 의지, 또 미국에 대한 설득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한 대목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의 표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오히려 북한과 미국,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아름다운 친서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아주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뒷전으로 가고 북한과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냐. 사실상 분위기가 또 그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것도 다시 말해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더 친근한 그런 표시를 하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목표랄까요? 이것은 그 경제난 극복이고 또 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이 국가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 상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우리 측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간에만 합의한다 해서 이 북한의 경제 발전이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배제한 차에서 북미 관계만 잘 된다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부각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경험적 사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아마 말은 이런 그 외형상으로는 미국과 통하고 우리를 배제하는 느낌을 주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우리 측이 이 미국의 이런 대북 압박 제재 여기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북미 수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와 또 그리고 이 대북 체제 보장에 대한宪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남 압박의 메시지가 좀 강하게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즉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향후에 이 북미 실무자 회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지난 630 이 판문점 북미 정상간의 만남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해가지고 군사훈련 기간에는 북미 회담을 할 수 없고 군사훈련 끝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친서상에 간접적으로 드러난 대목이겠죠. 그런데 현 단계 이 북미 간의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상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두 번의 북미 간 실무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 차례, 네 차례 이런 실무회담이 열려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아마 제3국이든 아니면 평양, 워싱턴이든 한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북미 간의 제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3차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위치, 이 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워싱턴일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두 차례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다시 네. 한반도 외 제3국에서 열렸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또 한두 차례 더 뭐 제3국에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고, 뭐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한다면은 뭐 워싱턴, 평양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워싱턴이나 평양 모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판할 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갈 길이 참 먼데 이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참 남북관계 과거 경제 사례로 비춰볼 때 가다 서다 반복을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한 대목은 우리 헌법 정신의 그것을 되돌아보면은 평화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론을 들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화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평화를 한 단위 도약시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남북 간에 조금 어렵지만도 아마 우리 정부도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우리의 뜻을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미 실무회담 이후에 남북대화가 열릴 것이다. 뭐 남북대화가 열린다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북미 회담과 또 남북 회담이 또 이뤄질 때에 또 한 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어제 광복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남북도 있고 또 대일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주목을 했는데 역시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 기자는 나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신태영 기자는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오는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같은 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5월 23일 10주기가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이 오늘부터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민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 재단 그리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추모 사진전의 주제는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인데요. 두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 아래 걸어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되짚고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추모 사진전을 직접 한번 둘러봤는데요. 민주주의를 싹 틔운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의 여정이 다뤄졌고요. 한켠에는 시민 공모를 통한 시민 작품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오전 개막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헌정 영상을 본 뒤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동지였다라며 두 분이 국민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꽤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는데요. 사진전은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서울시민청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추모 사진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두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어받겠습니다. 두 전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이 10주기이면서도 이 사진전 전시, 이런 것이 더욱더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최병호 기자와 함께 역대 정부의 대일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한일 정부 간에는 무드가 좋았던 그런 때로 기억이 되는데 역대 정부를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지금 일단은 어디부터 정리를 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는 국민의 정부부터 정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죠. 네. 먼저 모레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과 가장 관계가 좋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 전 대통령을 꼽습니다. 네.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이고요. 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예. 당시 일본의 총리는 2명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3명이었는데요. 오부치 게이조 총리, 모리 요시로 총리, 그리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집권했습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998년에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맺은 선언인데요. 당시 배경을 보시면 김 전 대통령 전임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청산을 강조하면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 등을 이제 허물었죠. 예.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일본의 보레장마을을 고쳐놓겠다라는 강경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예.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다소 평화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상했는데요. 그래서 맺은 것이 바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에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네. 이 대일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다 바꿔 말하면 그 이후로는 한일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계속 집권을 했습니다. 예.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2005년에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은 듯 보였는데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바로 독도나라에 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은 만약 일본이 독도로 탐사선을 보내면 당파, 즉 배를 밀어서 깨트려버려라고 하는 강경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서 평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고이즈미 총리 자체는 되게 친한파고 리버럴리스트인데 이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리고 자민당 기반이 워낙 우익이다 보니까 예.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이 한국을 도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이후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특이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자민당 총리가 집권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민주당 총리가 집권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그리고 간 나오토 노다 요시코 총리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왔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 퇴임 이후긴 하지만 2015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도 했고요. 예. 간 나오토 총리는 간 담화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한일 병합의 강제성과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폭력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본의 그 민주당 총리들의 태도에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다소 오버했다는 평가를 받는 독도 방문을 강행했던 것이죠. 2015년에 죄송합니다. 2012년이었죠. 2012년에 독도 방문을 강행했고 여기서 일왕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일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일본 여론으로 하여금 한국에 좀 유화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평가를 불렀고 그것이 바로 아베 신조 지금 총리의 장기 집권을 유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사과 요구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자국의 국토를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침략을 한 침략 국가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타이밍.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대에 참 한국과 일본 궁합이 별로 안 좋군요. 예, 시기가 참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일본을 거의 등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제회의에서 만나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삐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점점 유력해지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이후로 어떻게 이 한일 관계가 풀릴지가 또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BMW가 지난해 잇따른 화재 사고로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BMW를 포함한 수입차 브랜드의 리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2의 BMW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훈 기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해 8월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40여 건이 넘는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BMW는 17만 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신뢰도 추락으로 판매량이 급감했고 한동안 불자동차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BMW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수입차의 리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세라티와 포르쉐는 오늘 19일부터 각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 렉서스, 혼다, 포드, 제교 랜드로버 등도 최근 리콜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입차 리콜 대수는 37만 3,143대로 국산차 32만 5,997대보다 4만 7천여 대 많았습니다. 수입차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리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커가 결함이 있는 거를 알면 빨리빨리 리콜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리콜의 적정성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리콜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콜을 제때 실시하지 않는 거는 결함 은폐가 되는 거고. 경실련은 리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제재 외에도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리콜이라는 사후 대응보다는 차체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공포영화를 보시는데 애를 먹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꽤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하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목덜미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공포가 다가옵니다. 영화 암전입니다. 영화 암전은 공포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포 단편 영화로 국내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충무로 최고 기대주로 떠오른 미정은 장편 연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배를 통해 괴담처럼 내려오는 한 영화에 대해 알게 됩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 출신 감독이 만들어 영화제에 출품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출품된 영화제에서 일하는 선배를 통해 그 영화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암전. 귀신이 만들었다고 연출자가 말했다는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재현 감독은 공포에 사로잡혀 미정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럴수록 미정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미정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암전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주한 암전의 비밀은 충격을 넘어선 극악스러운 공포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암전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립니다. 이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영화의 제목이 암전입니다. 그 영화 역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액자식 구성입니다. 주인공 미정은 관객들을 영화 암전 속 또 다른 암전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화제의 역할이 강합니다. 미정은 과거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공포 단편으로 이끌어내 만들었습니다. 한 영화사의 스카우트대 장편 연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귀신이 만들었다는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암전입니다. 관객들은 암전을 관람하게 되지만 사실상 암전의 실체를 파헤쳐가는 미정의 시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영화 자체가 암전이지만 그 암전은 영화 암전의 사건이자 발단이 되는 또 다른 암전을 찾아 나서게 되는 과정이 되는 셈입니다. 영화에선 귀신이 만들었다는 루머의 실체에 대한 힌트가 여러 장면 등장합니다. 한 가지 공개할 수 있는 점은 루머처럼 귀신이 만들었다? 아니면 실제 이 공포 단편 영화를 만든 김재현 감독이 만들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영화를 공포라고 단정짓기엔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그렇다고 스릴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스릴러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잘 맞춰진 균형의 베이스에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암전은 역설적으로 스토리가 빈약합니다. 주인공 미정이 암전이란 영화의 실체를 파헤쳐가는 과정, 그것이 전부입니다. 국내 관객들 그리고 국내 영화 제작자들에게 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물들의 개인 서사도 크게 생략돼 있습니다. 축약이란 표현이 적절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미정의 과거는 단 몇 장면으로 대신됩니다. 재현의 과거 역시 그가 만든 영화 속 영화인 암전의 메이킹 필름 속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그럼에도 탄탄한 스토리가 느껴집니다. 빈약한데 탄탄하다는 반전 요건은 선택과 집중 같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암전의 실체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관객들의 관람 집중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어때 내 영화? 무서워? 영화 암전은 단순한 공포라기보다는 관객들의 긴장감의 끈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영민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주연 배우인 서예지와 진성규의 공이 가장 큽니다. 두 배우는 이 장르에서 배우가 필요로 하는 연기가 어떤 것인지, 배우가 선보여야 될 연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영화로 장편 데뷔를 한 김진원 감독은 앞서 두 편의 호러급 단편을 통해 이 장르의 포인트와 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번 영화 암전에서 그 솜씨를 유감없이 선보입니다. 제가 선택한 영화 암전의 별점은 별 3개 반입니다. 예,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출혈도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한국핀테크연합회, 이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한국핀테크연합회는 2015년 12월 30일 저희가 그 대한민국의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그 당시 블록체인을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업체들이 한 10개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 기업들을 모아서 저희 핀테크 연합회가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업종을 전제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종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연합회를 이제 결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핀테크 연합회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단체고, 지금 상황에서 그 뭐 아깝게 고인이 되신 그 이민화 벤처기업회 전명희 회장님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고인과 홍 의장께서는 연구도 같이 많이 하시고 여러 정책을 또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네, 그 저희 핀테크 연합회가 발족하게 된 계기도 이민하 교수님과 한 10여 년의 인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민하 교수님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과 융합적인 그런 기술들을 같이 기술 정책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벤처의 혁신의 그 원천 소스를 상당히 증폭시키는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함께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버님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였고, 존경하고 아주 사랑하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혁신의 거장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벤처의 선구자 그 자체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의 전도사, 벤처계의 선구자. 지금 이 상황을 그 후배들이 잘 타결해서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그 과정, 아마 고인께서도 지켜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 위기를 또 잘 넘기는 것이 또 고인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기도 하겠죠. 지금 한일 경제 전쟁, 그리고 뭐 비단 한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런 국제 경제 문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벤처들 걱정이 참 클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민하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소득 3만 불 정도의 이제 정체돼 있는 기간이 거의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제 빠르게 추격하는 경제 전략 방식, 즉 정부가 주도하고 덩치가 큰 대기업이 이제 주도해가는 이 경제 전략, 추격적 경제 전략 방식을 이제는 이제 소득 3만 불 선에서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기반의 어떤 소득 주도 이런 이제 방식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소명을 다했고, 좀 어느 정도는 여기서 한계점이 도달하지 않았나. 이 점을 우리가 빠르게 이제 개척자, 퍼스트 무버 전략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방식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좀 더 주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창의적인 거, 창의성이나 이 혁신성은 항상 이민하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실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적인 혼재되어 있고, 작은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큰 성공으로 도달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은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덩치가 큰 조직은 어떤 시장성과 효율성을 갖지만은 혁신성은 상당히 고갈되고, 쉽게 고갈되고 혁신성이 떨어지는 성향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들은 작기 때문에 작을수록 혁신은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혁신성을 크게 증폭시키고, 이 크게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치 1조 원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이제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유니콘이 집단적으로 생성되는 기점에 딱 두 가지 결합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혁신적이고 아주 유니크한 이제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의 어떤 혁신성.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인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 예. 이것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유니콘이 이제 집단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혁신의 안전망 내지는 이것을 저희는 이제 중간 해수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새로운 중간 해수 시장의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규모를 저희는 이제 매년 한 100조 정도의 시장을 빨리 키워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빠르게 새로운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민하 이사장님의 원래 마지막까지 이제 연구를 하셨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핀테크 유니콘의 중간 회수 시장. 네. 그러면 이 중간 회수 시장을 어디에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까요? 이 중간 해수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IPO 내지는 유니콘 기업이 도달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예. 1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아하. 평균적으로. 예. 근데 미국이나 이스라엘만 해도 3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영국의 테크시티 같은 이런 이제 혁신의 안전망 모델 덕택에 영국도 거의 3년 이내에 유니콘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가 왜 투자를 기피하느냐?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이 왜 자꾸 사라지고 있고 예. 투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너무 투자를 해서 해소하는 기간이 길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간에 해소할 수 있는 중간 해수 시장, 즉 M&A 같은 시장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M&A 시장 규모가 1조가 채 안 되고 있어요. 예. 이 시장을 GDP의 적어도 4%, 5% 그러면 한 40조 정도 규모의 M&A 시장이 적정 인계치로 보고 이 시장을 빨리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시장이 이제 활발해지게 커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좋은 마중물 정책을 써야 되는데요. 예. 이 거래가 일단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 이 거래간의 인계치 도달 지점까지는 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예. 적극적인 붐업을 일으켜야 되고 네. 이 혁신이 활발할 수 있는 삼면 방식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글 스토어나 이제 구글 앱 스토어 플랫폼이라든지 아마존 플랫폼이라든지 애플 플랫폼은 이 서드 파티라는 이제 구조의 혁신 거래소 모델을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방식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마치 고리대업처럼 예금과 대출 개정과 관련된 전산 업무라든지 예금과 대출 같은 예대 마진 외에는 예. 별다른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는 이제 은행이 혁신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 즉 은행의 새로운 거대한 수익 구조 방식을 예금 대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험 금융을 이제 늘려가지고 벤처들에게 혁신성을 가진 벤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빠르게 집단으로 유니콘을 만드는 그 예산 규모 모험 금융의 시장을 한 최소 20조에서 40조 정도는 지금 늘려야 된다. 이 시장이 저희는 아주 작습니다. 1조가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해수 시장 부분이 지금 미국하고 저희 대한민국이 GDP 규모는 1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예. 그런데 중간 해수 시장 규모는 420배가 차이가 예. 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사이즈도 GDP 규모의 적정 규모에 맞도록 줄여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리콘밸리에서만 1,500조의 중간 해수 시장이 존재하는데 예. 여기서는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예. 거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 혁신, 재벌 총수 지배 구조의 어떤 체제를 좀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 사내 벤처를 키워야 됩니다. 예. 아예 이것을 중간 해수 시장 법령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사내 벤처를 키우는 KPI를 만들어내고 예. 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스피너웃 전략, 기업 분할 전략들을 예.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전략들이 컨비네이션에서 중간 해수 시장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단 한일 경제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 시대를 갈 수가 있는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이 중요한 테마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모셔가지고 논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보실까요? 어제, 그제죠, 그제 정답은, 퀴즈 정답은 수요 집회였습니다. 당첨자는 안바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신 것 같은데 자주 나오십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사는 무엇일까요?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아들과 함께 방문한 곳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스트리밍되고 있는 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분에는 CGV 영화 예매권 한 분당 2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리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